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 할 허민수라입니다. 자, 지금 배우실 내용은 건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나라들이 이제 건축을 이제 각각 이제 축조를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이 성을 먼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으로 이제 축조를 하죠. 네,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도성이 이제 일단 필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 자, 고구려의 최초의 수도가 이제 졸본성이지 않습니까? 자, 졸본성에서 그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자, 국내성에서 이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졸본성 같은 경우는 그 홀승골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지금은 이제 그 오녀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졸본성의 위치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압록강이지 않습니까? 압록강의 지류인 이 동가강이 있어요. 동가강 일대, 자, 요 일대에 이제 졸본성이 위치해 있었다 하는 거. 근데 유리왕 때의 수도를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돼요.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자, 여기가 바로 국내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국내성 때부터 수도가 좀 이원적으로 이제 이중적으로 이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국내성은 이제 그 평시성이에요. 평상시에 왕이 좀 평화로울 때 머무는 성이고, 좀 왕이 좀 긴박하거나 아니면 좀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그 환도성이라는 그 외성을 쌓아서,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농성전을 이제 벌이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도성 같은 경우는 또 저기 그 산상황 때죠. 산상황 때에 한 번 더 이 증축을 해서 굉장히 규모가 좀 커지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도성이 그 산성으로서 기능을 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427년에 평양성으로 좀 환도하지 않습니까? 그 장수왕 때 적극적인 남하 정책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자,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중적으로 이제 그 수도를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성으로, 그러니까 평지성이죠. 평지성으로 이제 그 청암리 토성을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학궁이라는 궁궐을 짓습니다. 안학궁. 자, 안학궁이라는 궁궐이 독자적으로 지어서 이제 운영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성산성이 이제 그 고구려의 외성으로서 이제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평양성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586년이죠. 586년에 그 고구려 이제 평원왕 때죠. 평원왕 때에 평양에서 평양으로 이제 그 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평양으로 이 장안성을, 요게 이제 고구려 망할 때 이야기하는 그 평양성이 되겠습니다. 장안성을 축조를 해서 그 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외성, 이런 식으로 해서 3중으로 장안성을 이제 만들었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대성산성이라든지 또 이 청암리 토성을 통해서 그 어떤 그 내성과 이 외성의 어떤 그 기능을 했었는데, 이때는 장안성을 건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통합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구려가 이제 그 도성의 그 변천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백제가 이제 또 고구려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온조와 비류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온조는 처음에는 그 하복 위례성, 그러니까 한강 이북 지역에다 이제 도성을 건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류는 저기 미추홀, 그러니까 지금의 인천 지역으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인천 지역으로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비류 세력이 온조 세력이 통합되면서 수도가 한강 이남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거든요. 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강 이남 지역으로 내려온 그 지역이 바로 하남 위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남 위례성이었다가, 원래 맨 처음에는 하북 위례성이 있었죠. 하남 위례성인데, 이 하남 위례성의 그 위치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데, 하남 위례성의 위치가 그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풍납토성이 유력하다. 풍납토성
라고 유력하다라고 이제 제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풍납토성이 지금 그 송파구에 위치해 있는 이 토성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 하남 위례성이 자, 백제의 초기 수도였다라는 건 분명 사실이고요. 하남 위례성에서 수도가 이제 천도가 되죠? 이제 언제 천도가 되죠? 자, 475년에 장수왕이 자, 하남 위례성을 자, 고구려의 그 계로왕을 전사시키고 자, 고구려의 그 장수왕이 백제의 계로왕을 전사시키고 자, 문주왕이 그 아들 문주왕이 수도를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자, 어디로? 자, 저기 웅진성으로 475년에 웅진성으로 이제 천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웅진성이 그래서 이제 공산성이 되는데 웅진성에서 이제 또 나중에 538년이죠. 그러니까 백제의 성왕 때 나라 이름을 또 남부여로 붙이고 뭐 이런 왕이 있지 않습니까? 성왕. 자, 성왕 때 사비성으로 사비성을 이제 부소 산성이라고 얘기해요. 사비성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를 이제 백제가 아니라 신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를 보시게 되면 신라는 우리 그 교재에는 없는데 금성에 있었어요. 최초에 이제 금성. 그러니까 신라 경주를 우리가 또 금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성이라고 있었는데 이 금성이 그 BC 37년에 이제 건축이 되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수도로 한번 또 천도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월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서 이 신라가 935년에 나라가 망하나요? 그때 935년까지 그러니까 약 1000년 동안 거의 한 1000년 동안 월성이 그 신라의 수도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뭐 장안성을 모방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장안성을 모방했다.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 당나라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서 당나라의 장안성의 어떤 그 왕성의 형태를 좀 모방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이제 증축하고 또 개축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삼국의 각각의 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뭐 황룡사가 있죠? 황룡사, 진흥왕 때. 사실 황룡사는 원래 그 궁궐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황룡이 갑자기 나타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신비롭다. 뭔가 좀, 조직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사찰로 이제 바꿔놓아서 이제 황룡사를 건축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백제 같은 경우는 익산에 미륵사가 있죠? 무왕 때죠. 그리고 이제 부여의 왕흥사도 이제 무왕 때에 건축이 된 사찰이다라고 제가 앞전에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귀족 중심의 불교 미술로 조형미술 분야에서 조화미와 정제미, 그러니까 뭐 정밀하게 뭐 제작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정제미가 가장 최고로 이제 발달한 시기가 그 통일신라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하니까 삼국이 치열하게 전쟁했을 때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집중 투자를 많이 했었나 봐요. 이 시대 때.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불국사와 이제 석고람이 있죠. 불국사와 석고람. 자, 이 김대성이라는 신라의 진골 출신 이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경덕왕 때죠. 경덕왕 때에 전생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석고람을 건축을 하게 되고요. 현세의 부모님을 기리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그 불국사를 창건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국사 같은 경우 자, 그래서 8세기 후반 시중 김대성이 현세의 부모와 전세의 부모를 위해서 이제 건립했다라고 얘기하고 불국사라는 이 사찰의 이름을 통해서 불국토, 그러니까 부처가 통치하는 국가, 불국토의 어떤 이상 국가를 꿈꾸었음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불국토의 이상을 조화와 균형 감각으로 표현한 사원이다. 그래서 뭐 청원교, 백운교 이런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불국사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다리가 되는데, 그리고 또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범영루라는 이 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각이 있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국사가 여기는 없는데 일단 뒤에 가서 또 배우시겠지만 탑이 있죠. 이 불국사 대웅전 앞에 보게 되면 이 석가탑이 있고요. 석가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보탑이 있지 않습니까?
다보탑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안압지는 뭐냐면 이제 그 연못이 되겠죠. 이 귀족들이 노는 그런 연못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통일신라에 뛰어난 조경술이 반영이 되어 있다. 조경술은 이제 경치를 좀 화려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견대는 뭐냐면 신문왕 때 그 아버지 왕릉인 이 문무왕릉 대왕암을 바라볼 수 있게 정자를 조성해 놓았는데 그 정자가 바로 이견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범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원사종이 지금 강원도 평창에 있는데 사원사의 그 종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이 있죠. 봉덕산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굉장히 맑고 장중한 소이다. 에밀레 종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 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 종의 가운데 보면, 그 앞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 그 사진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종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피천상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발해의 건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의 건축, 이 발해의 수도가 이제 상경용천부지 않습니까? 상경용천부인데, 당의 수도인 이 장안성을 본떠서 건설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왼쪽에 보시면 상경용천부의 평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안성의 도성을 본뜬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보게 되면 큰 길이 하나 나 있잖아요. 그 길이 뭐냐면 추적대로가 되겠습니다. 추적대로. 남쪽에는 추적, 북쪽에는 현무, 동쪽에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 주작대가 되겠고,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바둑판식으로 굉장히 그 도성 자체가 굉장히 반듯해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장안성을 모방한 그런 형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상경용천부에서 이제 온돌 양식이 온돌 장치가 이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 때부터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그 온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돌인데, 그 온돌이 발해에도 발견이 되었다는 얘기는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알려주는,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을 보시게 될 텐데요. 자, 탑은 원래 그 부처의 그 사리 있지 않습니까?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그러니까 부처가 이제 입적하고 나서 사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리를 모시는 그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이 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원래 이 수투파라고 얘기했었는데, 수투파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그 타파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오게 되면서 탑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 그 탑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었었어요. 이 신라 시대 또는 통일신라 이전에도 이 탑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부처의 그 사리를 모신, 부처의 사리를 뭐라고 하냐면 진신사리라고 얘기하는데, 자, 진신사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진신사리, 부처의 사리를 모신 사찰이 세 군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사찰이 자장이라는 승려가 중국 갔다 오면서 이제 통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율종을 확립을 하지 않습니까? 계율종 확립을 하는데 그 통도사가 돼요. 통도사라든지 또는 울산의 태화사, 경남 양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되면 그 경주의 황룡사, 황룡사에다 각각의 이 사찰에 부처님의 사리, 이 진신사리를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찰을 뭐라고 하냐면 불보사찰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그 세 가지의 보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의 보배가 삼보가 되겠습니다. 삼보. 뭐가 있냐면 불, 법, 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보사찰, 우리나라 불보사찰에 의해서 통도사가 되는 거예요. 자, 법은 뭐냐면 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리를 얘기하는 건데, 법보사찰로 유명한 데가 이제 해인사가 되겠죠. 해인사 장경판전이 그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인사가, 그래서 이제 그 부처의 어떤 말씀 이런 게 보관된, 잘 정리가 된 최고의 사찰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승은 뭐냐면 부처님의 어떤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 중에 어떤 뛰어난 제자가 이제 나왔었던 그
그 고려시대 때 그 교선통합운동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있었죠. 이 진울, 선종을 중심으로 이제 교종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이 진울이 활약을 했었던 송광사가 참고적으로 승보사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승보사찰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탑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는데, 고구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초기에는 목탑이 유행했었다고 얘기죠? 목탑이 유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석탑이 유행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화강암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는 뭐가 유행하냐면, 중국에는 이제 전탑이 유행해요. 전탑이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석탑이. 자, 일본에서는 이제 목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전탑은 뭐냐면 이 벽돌로 쌓은 탑을 이 전탑이라고 얘기하죠. 중국은 이 전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구려는 주로 목탑을 건립을 했었는데 지금 현존하는 고구려에서 제작된 탑은 전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있었으면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백제를 보시게 되겠는데요. 백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 있습니다. 백제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백제의 석탑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자, 미륵사지 석탑과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림사지 자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백제의 그 대표적인 석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미륵사지 석탑은 그 목탑의 양식을 어느 정도 계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왕 때에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륵사를 건축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목탑의 양식에서 이 석탑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적 단계에서 이 미륵사지 석탑이 건축이 되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래 사진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5층까지밖에 없잖아요. 5층까지밖에 없는데 원래는 한 9층 정도까지 있었다라고도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미륵사지 9층 석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미륵사지 석탑이 동탑이 있고 서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탑은 지금 없고 이제 그 터만 있죠. 터만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목탑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목탑의 양식에서 이제 석탑은 넘어가는 과도기적 탑이다.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석탑의 일부가 남아있기도 해요. 이제 받침대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자, 부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이제 석탑 형식을 기본으로 해서 목조탑 형식으로 이제 보존이 되었다. 그 아래쪽에 이제 부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층이 5층이에요. 5층이에요. 그래서 5층 석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균형과 간결의 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기틀을 말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틀을 말했다.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이후에 나오는 석탑들을 보면, 자, 이 정림사지 5층 석탑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 보면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든지 다보탑이라든지 석가탑이라든지 보면 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의 형식과 유사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걸 또 볼 수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좀 예전에 뭐라고 불렸었냐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평제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평제탑. 우리 교재에 없는데 평제탑. 백제를 평정하고서 쌓은 탑이다. 그러니까 백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당나라 소정방이 13만 이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기벌포를 중심으로 해서 백제를 공격해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백제 소정방이 백제를 무너뜨리고, 자, 사비 지역에 이 평제탑을 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탑의 탑신부 1층에 보게 되면 소정방이 메모해 놓은 어떤 문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고려 조선 때까지는 이 탑을
그래서 이제 평계탑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탑 주변에서 이 기와 조각에 이제 정림사라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되면서 정림사에서 건축이 됐었던 탑이다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석탑의 양식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는 게 백제의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에 보시게 되면 이제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죠? 지금 남아있지 않죠. 황룡사 9층 목탑은 남아있지 않고, 이제 언제입니까?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1238년인가요? 그때 이제 소실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황룡사 9층 목탑은 그리고 또 호국적인 그 사상이 반영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제라든지, 백제가 아니라, 백제죠? 백제라든지, 고구려라든지, 또는 탐나, 외, 말갈, 중국, 이렇게 포함해서 한 9개 국가가 각각의 층을 이제 대변하는, 이런 식의 어떤 탑이, 목탑이 구성이 되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호국 불구조 성격이었다. 선덕여왕 때에 몽골 침입으로 소실되고 터만 남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황사 모전 석탑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게 되면 분황사 모전 석탑이 있죠? 오서리에 사자상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사자상이 있습니다. 조각이 된 게 아니라. 사자상이 4마리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 모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전. 그러니까, 중국의 전탑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전탑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벽돌로 이제 쌓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벽돌을, 그러니까 돌을 이 벽돌처럼 만들어가지고 쌓은 탑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탑을 모방했다. 그래서 오전석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3층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마도 한 8층 정도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보통 추정을 합니다. 나머지 한 5층 정도가 잘라져 나간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쌓은 탑이다. 3층까지만 잔존해 있다라는 게 이 분황사 모전 석탑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중대의 탑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중기단이에요. 통일신라 때는, 자, 이중기단이 되겠는데요. 이중기단이 되겠는데, 보통 이 탑을 구성하는 그 탑의 형식을 보게 되면,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이 상륜부가 있습니다. 상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탑신부가 있어요. 탑신부가 있고, 맨 아래에 뭐가 있냐면, 기단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탑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면, 이제 꼭대기가 이제 상륜부가 되고요. 상륜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잘 못 그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보통 탑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자, 이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보통 이게 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이 부분,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자, 기단부가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탑신부가 되는 거고, 자,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제 상륜부가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륜부와 탑신부와 기단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 탑신부는 뭐냐면, 이 지붕이 있으면 이 탑신부라고 보시면 돼요. 지붕의 끝에, 자, 이 부분을,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옥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옥괴석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층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탑신부의 옥괴석 끝에 보게 되면, 약간 끝에가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이 석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 4층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 옥괴석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자를 받치고 있는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 기단부로 들어가요. 기단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옥괴석은 그 위에 있는 하나, 둘,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사자 3층 석탑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중기단 이외. 자, 기단이 이중으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중기단이라고 얘기하죠. 이중기단의 형식으로
조성된 3층 탑이 자, 통일신라 이후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 탑의 형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문사제 3층 석탑이 있죠? 가문사제 3층 석탑은 우리 그 사진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이게 지금 쌍둥이 석탑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사,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가문사라 사찰 지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터만 남아있는데, 가문사지에 석탑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 불국사 석탑이 있지 않습니까? 아래 석가탑? 이 석가탑하고 좀 유사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석가탑보다 좀 약간 좀 규모가 크고 좀 뚱뚱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문왕 시기 때 이제 건립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불국사 3층 석탑, 그러니까 석가탑이 되겠죠. 석가탑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 배웅전 앞에 석가탑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다보탑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이다. 그래서 이제 8세기 중반에 경덕왕 때에 건립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다보탑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보탑은 이제 그 아래에 다보탑 있죠? 기존의 석가탑과 같은 어떤 이런 기단부가 있고, 탑신부가 있고, 이런 양식에서 좀 벗어난, 굉장히 좀 조형미가 넘쳐나는, 이 인도의 전통적인 양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보탑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10원짜리 그 동전 있지 않습니까? 그 동전에 보시게 되면 이 다보탑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다보탑은 복잡하고 굉장히 화려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높은 예술성과 건축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다보탑에 보게 되면 이 돌사자가 있거든요. 돌사자가 있는데 지금 가운데 있죠. 사진 보시면 가운데 돌사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돌사자상이 이 모서리에 각각의 모서리에 4개가 원래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3개가 지금 일본 일제강점기 때에 훔쳐간 거예요. 원래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3개를 돌사자상 3개를 찾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과제가 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참고적으로.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하대를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하대는 양양진전사지 3층 석탑이 되겠는데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단부와 탑신부에 그 부조로 불상이 조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전사지 3층 석탑에 불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상이 조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사진 자료가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 맨 아래에 사자상이 기단부를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받치고 있고, 지금 약간 살짝 또 그림자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그 가운데 안에 그 연기조사라는 이 승려가 있어요. 화엄사를 창건했다라고 알려지는 연기조사 승려의 그 어머님이, 그 엄마가 자 이렇게 참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림자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 그 사진 자료와 함께 통일신라 하대다라는 거, 양양 진저사지 3층 석탑도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하대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하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종이 또 유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종이 유행하게 되는데, 굉장히 국가적으로 혼란하기 때문에 이제 선종이라는 종교가 그러니까 821년인가요? 그때 이제 승려 도의가 당나라를 이어갔다 오면서 이제 우리 신라에 이제 도입을 한 게 선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국 각곳에 9개의 산문이 성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승려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승려들이 이제 수련을 하게 되면, 이제 돌을 닦게 되면 몸 안에서 사리가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리가 왜 나오는지는 저도 과학적으로 좀 신비로운 그런 상황인데, 몸 안에서 사리가 나오면 그 사리를 보관하는 이 탑을 뭐라고 하냐면 승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진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앞에 보시게 되면 그 사진 자료에 그 승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라고 앞에 그 사진 자료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탑들이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탑과 이 탑비가 유행하게 되는데, 자, 부도를 이제 그 승탑이라고 얘기하죠. 팔각 원당형을 기본형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전체 평면이 보시게 되면 팔각형으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탑비를 보시게 될 텐데, 승려들의 일대기를 이제 비에다 새겼다. 그래서 뭐, 쌍계사, 진감선사, 이 탑비가 또 그 유명한 이제 통일신라 하대 때에 유행했었던 이 탑비가 되겠는데, 뭐 이런 탑비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불상과 이제 석조가 나오게 되죠. 불상은 이제 삼국시대 때의 미륵보살 방가상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다라는 거. 자, 미륵보살 방가상이 밑에 보시게 되면 있죠. 자, 미륵불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륵불을 이제 그 수십억 년 후에 우리 중생을 구원할 이제 그 부처를 이제 미륵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미륵불인데, 그 미륵불이 지금 앉아서 이제 도솔천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참선을 하고 수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 방가상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이 되는데, 일본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륵보살 방가상이 지금 국보 83호잖아요. 이 국보 83호인데, 그 위에 보게 되면 이 삼상관을 쓰고 있는 게 보여요. 이 관이 이제 삼상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사유라는 말에 이제 생각하는 그 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금동이 아니라 일본에는 목조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에요. 우리는 이제 금동이지만, 목조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국보 1호급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일본 최고의 어떤 문화유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건너왔다라는 걸 이제 건너왔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서 한 청년이 그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을 보고, 이제 흥분한 나머지 이제 껴안았다라고 얘기해요. 껴안게 되니까, 그 손가락이 부러져 나갔었던 거예요. 손가락 부러져 나갔는데, 그때를 기회로 해서 그 손가락의 성분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 나무의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본에서 자라지 않는, 한국에서만 자라는 그 나무로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이게 한국에서 건너왔었구나라는 걸, 확인이 되고 이제 증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또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삼국시대 모두 제작을 했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 고구려에는 영가 7년면 금동년에 입상했다. 중국 북조양식을 모방했었다. 강인한 인상과 은은한 미소로 고구려의 독창성을 반영한다. 자, 밑에 보시면 영가 7년면 금동년에 입상인데, 영가 7년이라는 말은 중국의 연호를 얘기해요. 그래서 539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금동열의 입상. 자, 그 뒷면에 보면 명문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명문이냐면, 평양 지역에 있는 이 승려들이, 자, 이 열의 입생을 이제 1000개를 제작을 해서 전국 방방 곳곳에 이제 불교를 이제 설파하면서 이제 뿌리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발견되냐면, 경남 의령 지역에서 이제 이 금동열의 입상이 이제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구려의 문화유산이 백제라든지 신라의 남부 지역 일대까지 좀 영향을 끼쳤었구나 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서산마의 삼존불상. 자, 왼쪽에 나와있죠? 이 마에라는 말이 뭐냐면 이 절벽에다가 새긴 이 불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서산마의 삼존불상이 있는데, 백제의 미소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미소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주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드러운 자태와 온화한 미소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자, 이 부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주의 베리석불 입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세 명의 부처가 이제 각각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의 불상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중대는 석굴암 본전불이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본전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살상이
조각이 되어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벽면에 새겨져 있다고. 그 다음에 하대를 보시게 되면 철불이 나오게 돼요. 철불.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시게 되면 이제 비로자나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로자나불은 부처님을 얘기해요. 부처님인데 어떤 부처님이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이 부처님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 비로나자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원도 철원에도 있고, 이제 뭐 장흥 지역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로나자불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의석불이 유행을 하게 되죠. 마의석불은 이제 절벽에다가 새기는 그 석불을 마의석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토종과 관련이 있다. 뭐 미륵으로, 그러니까 극락으로 가기 위한,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미륵신앙이다. 그러니까 신라 하대가 굉장히 또 혼란하지 않습니까? 혼란하고, 또 통일신라 하대에 혼란하고 새로운 어떤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정토종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음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원형석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함안 방어산의 약사열의 입상이 되게 많네요. 이 함안 방어산, 함안 지역의 방어산에서 이 약사열의 입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왼손에 약그릇을 이제 쥐고 있고, 우리 사진자료는 지금 없는데 굉장히 힘없이 굉장히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가 굉장히 혼란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혼란상을 이제 반영했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발해의 그 불상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불상이 상경과 동경의 절태에서 발굴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불병좌상이에요. 이불병좌상. 부처 두 명이 나란히 앉아있는 상이다. 그래서 이불병좌상이 되는데요. 자, 이불병좌상이 되는데, 이 이불병좌상이 되는데, 이게 2011학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 교원 임용고사 문제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유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교원 임용고사. 그래서 이제 이게 동경용원부에서 이제 나왔었거든요. 동경용원부. 이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중경 현덕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경 용천부가 되겠고, 서경 압록부가 되겠고, 이제 그 남경 남해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이불병좌상이 나왔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불상이 상경과 동경의 절터에서 발굴되었다. 자, 그게 바로 이불병좌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자료는 없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금동 미륵보살 방가상, 국보 뭐 83호죠. 78호 그 미륵보살 방가상도 있어요. 근데 78호의 미륵보살 방가상은 삼상관이 아니라 그 탑 모양의 관을 쓰고 있어요. 그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존은 이제 그 돌로 이제 조각을 한 걸 석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때는 법주사, 쌍사자, 석등,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사진자료가 있는데, 사자 두 마리가 이 석등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법주사는 이제 충청도 이제 보은에 위치해 있는 이 사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자 두 마리가 석등을 받치고 있는데, 이 석등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찰 내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밤이 되면 좀 깜깜하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비출 때, 여기 안에다 뭐 촛불이라든지 등잔을 놓아서 이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석등이 되겠습니다. 자,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있다. 단안하다. 뭐 균형미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발해에도 석등이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사진 자료가 있죠. 이 발해 석등인데 상경 용천부에서 나왔던 이 발해 석등이 되겠습니다. 자, 연꽃무늬의 그 밑에 그 석등을 이제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석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와무늬. 그러니까 기와무늬 왼쪽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게 되면 보상화무늬 벽돌이 있지 않습니까? 기와무늬라든지 다 이런 벽돌이 출토가 되었었어요. 상경 용천부에서. 이 기와무늬 같은 경우는 연꽃무늬 기와무늬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양식을 좀 굉장히 많이 좀 계승을 한 그런 흔적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과 기와 무늬를 통해서 고구려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고, 소박하고 힘찬 모습이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사진자를 보시게 되면 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치미는 뭐냐면, 이 건축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어쨌든, 이 건축물 끝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이 장신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장신물. 그 치미가 원래 이 발해뿐만 아니라 이 백제라든지 고구려 신라에서도 자, 이런 치미가 뭐 참고적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 이런 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또 아래에 보시게 되면, 그 정해공주 묘와 돌사상의 상이 있죠? 자,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와 문학, 그리고 그림과 은학을 보시게 될 텐데, 자, 광개토 대왕릉 비문의 그 서체가 좀 독특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서체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 좀 독특한 서체로 이제 쓰여져 있다라고 해요. 광개토 대왕릉 비문이 총 1775자지 않습니까? 1750여 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고구려 어떤 건국 기사라든지, 또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릉의 어떤 정복 과정이라든지, 또는 묘를 지키는 수묘인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 김생이라는 사람은 이제 신라 중대 때의 서예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질박하고 굳센 독자적인 서체가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로 이제 황조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로 알려져 있는 황조가가 되겠죠. 유리왕 때에 쓰여진 이 황조가가 되겠습니다. 유리왕이. 그 다음에 을지문덕 장군의 오원시가 있죠. 그래서 신명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고, 오면 전술은 땅의 이치를 다 알았으니, 다 하였으니, 전쟁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을 알거든, 만족을 알거든, 이만 돌아가시고요. 라고 하면서, 자, 우중문을 조롱하는 이 을지문덕이 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백제가요라는 이 정읍가가 악학괴범에 들어가 있다. 악학괴범은 뭐냐면 조선시대 이 성종 때에 이 성현이라는 사람이 쓴 음악 관련 책이라고 서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가가 전해졌었다. 그리고 이제 향가로서 이제 서동요가 있죠. 서동요. 그래서 이제 백제 무왕이 어렸을 때 이름이 서동이지 않습니까? 서동인데 이제 신라 경주 지역으로 가서 선화공주를 이제 좀 유혹하기 위해서 이 서동요라는 이 가사를 이제 설파해서 결국에는 이제 선화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화공주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이제 미륵사지 석탑을 건축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혜성가라는 향가가 또 있습니다. 이거 신라의 화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천마도가 있죠? 경주 홍남동 천마총에서 출토가 되었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신라의 힘찬 화풍이다. 그 다음에 솔거가 있는데요. 솔거는 이제 통신화 시대 때의 화가가 되겠습니다. 화가가 되는데, 황룡사의 벽화를 이제 그렸었어요. 그렸는데, 소나무를 그렸었는데, 엄청나게 사실적으로 그린 나머지 참새가 소나무를 향해 돌진을 하다가 벽돌에 이제 머리를 박고 쓰러져서 이제 죽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라고 그런 설화가 있죠. 참고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음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춤추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다. 그죠? 무용총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신라 백결선생의 방아타령. 고구려는 왕산악이 검고를 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지역은 이제 우륵이 가야금을 이제 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12개의 악곡을 작곡을 해서 작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가 이제 멸망을 하려는 어떤 조짐이 보이자 신라 지역으로 이제 귀화를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우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를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 문화는 일본으로 이제 전파가 되게 되겠는데요. 자, 삼국의 유민들이 일본의 선진 기술과 문화를 전파를 해서, 자, 일본의 야마토 조정이 이제 성립을 하게 돼요. 일본의 4세기 경부터 이제 국가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부족 국가에서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야마토 조정이 성립이 되었었다.
우리 그 성립이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한반도의 도레인들이 영향을 끼쳤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고대 아스카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또 이바지했었다. 그러니까 7세기 후반경에 이제 나타났었던 그 문화가 이제 아스카 문화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7세기가 아니라 6세기 후반이죠. 6세기 후반에 나타났었던 문화가 이제 아스카 문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굉장히 많은 문물을 전달해주면서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도시라든지 또는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뭐 사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인이 만든, 우리나라인이 만든 일본의 국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류사는 일본의 그 효토구 태자가 지은 사찰로 이제 유명한데, 호류사의 그 백제 관음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관음상이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상이 있는데, 우리 사진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런 조각이라고 얘기해요. 불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백제 관음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고류사의 그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었던 목재 밀 반가 사유상 있죠? 일본 국보 1호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어떤 한 청년에 의해서 손가락이 분질러졌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그 재질을 분석하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목재였었다. 그래서 일본의 자존심이 좀 무너지기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다음에 백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자, 백제 아직기와 왕인이 있죠? 아직기와 왕인이 이제 근초고왕 또 금구수왕 때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저희 한자라든지 천자문이라든지 논어라든지 이런 걸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태자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단양이 고안무라는 사람이 이제 오경 박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유학을 전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노리사치기가 되겠죠. 노리사치기는 백제 서왕 때 일본에 불교를 전파를 했었죠. 불상이라든지 불교 경전을 전파를 하게 되면서 전달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서도 공식적으로 불교가 국가 공인 불교로서 이제 확립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8년에 일본에서 이제 불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538년은 또 이제 백제 성왕이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는 시기가 538년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관륵이, 무왕 때 역사와 천문치리, 둔가, 방술. 방술은 이제 불로장생을 기원하기 위한 서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서적이다. 그한 책을 전했다. 그 다음에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화가와 공예 기술자가 이제 파견되었고, 목탑에 걸리면 되고, 백제의 가람, 그러니까 백제의 사찰, 양식이 건축물들이 조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보시겠습니다. 해자가 나오게 되죠. 해자,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에요. 해자로부터 어떤 불교를 좀 공부를 많이 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이제 백제의 해총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해총이라는 승려도 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서 이제 불교를 좀 많이 배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자는 그래서 이제 고구려 영영왕 때의 승려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일본으로 건너왔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자 말고 백제의 해총도 있었다는 거, 해총, 해자 해총. 자, 그 다음에 담징이 있죠. 담징이 그린 유명한 벽화가 있죠. 호류사 금당 벽화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사진자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1948년도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었어요. 그걸 다시 이제 복원을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원본은 소실되었다라는 거. 자, 이 담징이 승려 겸 이 화가 출신이었는데, 일본으로 건너와서 유비의 오경과 그림을 가르치기도 했었다. 종이와 먹이의 제조 방법을 전수했었다. 그 다음에 호류사 금당 벽화를 그렸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해관, 고구려의 해관이 불교 전파에 큰 공을 세우고 일본 삼론종의 시조가 되었었다라는 거. 고구려는 영영왕 되죠. 그 다음에 수산리 고분 벽화, 이것도 설명해드렸었죠. 다카마스 고분 벽화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라의 배 만드는 기술이, 그 다음에 지방 쌓는 기술이 전파가 되었고, 그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이 형성이 되었다. 자,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한인이지 않습니까? 한인?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한 지난 변환할 때 그 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야의 토기가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스에키 토기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스에키 토기는 그 회색 빛깔이 나는 굉장히 단단한 재질의 토기를 스에키 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본에 건너간 통일신라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수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정치제도가 이제 전파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일본에서 이제 다이카 개신이 645년에 실시가 되거든요. 실시가 됐다라기보다도 어떤 개혁이 단행이 되는데, 그 이제 당나라 율령 체제를 모방해서 중앙집권 국가 체제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신라의 정치 체제의 영향도 물론 받았었겠죠. 받았었는데 어쨌든 이 효토고 태자가 죽고 일본 내부에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소가시 가문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소가시 가문을 몰아내고 왕실 중심으로 다시 왕정 복구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던 게 다이카 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효 강수설총이 확립된 어떤 불교라든지 유교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가 되었었겠죠. 하쿠오 문화, 이게 7세기 후반 이후의 문화를 하쿠오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쿠오 문화 성립에 기여를 했었다. 자, 통일신라 이후에 그 이 심상이라는 승려가 신라 중대 때 승려가 되겠죠. 이 화엄 사상을 이제 전파를 했었다. 그래서 일본 화엄종 성립에 기여를 했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